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많은 이가 이렇게 푸념한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볼 질문이 있다. 이미 억만장자여서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다면 그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일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거다. 물론 여전히 삶이라는 것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억만장자라 가정한다 해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말할 터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각자 좌절과 상처를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자신만이 아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죠. 선택을 앞에 두고 늘 고민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내 마음과는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며 계획은 잘 세우면서도 정작 움직이지 않다 보니 변화없는 삶을 또 반복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기도 하죠. 오늘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를 쓴 레몬 심리의 신간 홀로서기 연습이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레몬 심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과 강연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운영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심리 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중국의 대표 심리 상담 플랫폼인데요. 현재까지 500만 명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고 우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자신을 찾아 단단히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나 자신의 단점과 상처를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그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치고 있는 보호막에서 벗어나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내면의 나를 만나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 자신 받아들이기.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장점 3가지와 단점 10가지를 써서 내도록 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두 적어냈다. 그 후 심리학자는 다시 그들에게 추가로 단점 3가지와 장점 10가지를 쓰도록 했다. 난처해진 그들은 앞서 보여준 것과 달리 오랫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자신의 장점을 10가지 모두 적어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당연히 자신의 장점을 더 잘 기억할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단점에 지나치게 관심을 쏟는다. 항상 스스로 부족할 뿐더러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장점에는 관심이 없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 우리는 자기 인지적 의식과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그 말이 자신의 단점만 주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부러워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벽히 복제할 수 없듯 다른 사람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제할 수 없다. 그러니 상관할 게 뭐 있겠는가? 그저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면 된다.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버릴 이유가 없다. 당신은 다리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보는 사람은 누각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때 정작 다른 사람은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는 불가피하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더라도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과연 어떻게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이성적인 태도를 보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누구도 비판받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비판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긍정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부정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을 바로잡으며 악의적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있다. 둘째, 단점이 있으면 고친다. 솔직하게 자신의 장점을 10가지 이상 나열한 후 단점도 몇 가지 나열해보자. 단점 중 바꿀 수 없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 셋째, 자신의 성공점을 찾는다. 최근에 이룬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찾아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만끽한다. 그때그때 자신이 해낸 다양한 방면의 발전과 성장, 성과를 이해하고 자기 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와 태도를 기록해두고 자신감을 높인다.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회상하여 다양한 측면의 뛰어난 성과를 찾아내고 이전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소질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단점과 실패보다는 장점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건강한 자기 감정을 공고히 세우며 자신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내성적인 당신, 어떻게 표출하면 좋을까? 집에 놀러온 손님 보기가 쑥스러워 인사를 살갑게 하지 않은 것뿐인데 부모님은 버릇없이 굴면 안 된다라며 잔소리를 한다. 그저 내키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것뿐인데 선생님은 비사교적인 학생으로 규정한다. 단지 동아리 활동이 싫어서 가입 안 한 것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차갑고 어울리기 힘든 애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내성적인 사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사실 그리 곱지 않다. 내성과 외향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 최초로 태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개념이다. 외향적인 사람은 모든 주의력과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그 세계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반면 내성적인 사람은 모든 주의력과 에너지를 내부 세계에 두고 내면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외향적인 사람은 특히 외부의 모든 피드백에 신경을 쓴다. 그들은 시시각각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반면 내성적인 사람은 늘 자기 내면의 파란만장한 세계를 탐색하는데 신경 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평가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편이다. 그들은 충전 배터리처럼 자가 충전을 위해 오래도록 혼자 보낼 수 있다. 이제 왜 같은 파티장에 가서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될 것이다. 파티장에 가자마자 흥분제라도 맞은 듯 무대 위에서 신나게 노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발코니에 나가 홀로 조용히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다. 내성적인 것은 단점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산업사회로 들어선 이후 갖가지 생산활동을 완수해내려면 대대적인 협력이 필요했다. 원래 작은 규모로 진행되던 소작농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작용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자리를 선점할 계기가 되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 뿐더러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외향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이상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사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을 숨기고 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와 동떨어진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스스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봤자 오히려 더 피곤해질 뿐이다. 알고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타인과 교제할 때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요령만 터득하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수 있다. 간단한 예로 모임 장소에 일찍 나가보는 것이다. 너무 늦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후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고 시끌벅적한 상황 속에서 그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 조금 일찍 모임 장소에 가서 주변 환경에 익숙해진 다음 뒤이어 참석하는 사람들을 맞아준다면 무리에 어울리는데 도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 깊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평소 과묵한 편인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통찰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 필요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거리둘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대화 중에 침묵하거나 영양가 없는 말을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특유의 침착함으로 진중하고 안정된 태도를 보일 뿐더러 경청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기가 훨씬 쉽다. 또 하나, 타임아웃을 외칠 줄도 알아야 한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면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마실 것을 가지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뜨면 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미소를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머뭇거리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레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커다란 모자를 쓴 채 겁내며 벌벌 떨지 말자. 자기 성격의 속성을 깨닫고 일부러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평온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나는 완벽한 아이가 아니야. 대만 작가 지미의 나는 완벽한 아이가 아니야라는 그림책이 있다. 이 책은 하우안 메이라는 소녀의 시각에서 바라본 완벽을 추구하는 어른들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결코 그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으니까. 이는 이 책의 핵심 구절이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 번 생각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일이 예상한 결과에 미치지 못하면 극도의 실망감에 빠진다.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낸다.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런 집착과 성취를 부러워할 뿐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초조함을 보지 못한다. 완벽주의자는 문제의 존재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도로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에만 신경 쓸 뿐 정작 자신의 장점은 보지 않는다. 그들은 업무의 가치, 일의 성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완벽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맡은 일을 잘해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게 매사 완벽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신념이 형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완벽주의자는 성공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는 항상 아예 있거나 아예 없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에 대해 아예 좋거나 아예 나쁘다고 생각한다. 어디 하나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완벽주의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늘 초조해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지만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을 깨닫곤 한다. 또 그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다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더뎌지는 경우도 많다. 완벽하다는 말은 듣기에 기분 좋고 동경할 만하지만 나는 완벽한 아이가 아니야 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을 뿐더러 완벽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닐 터이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 꼭 완벽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과 친구되는 것을 꺼린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일을 잘해도 가끔 실수하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인간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인생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야 한다. 완벽주의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수할까봐 두려워한다. 사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인생의 가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감히 대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며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있다. 완벽주의자는 개인의 능력과 성취로 보면 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인생의 연륜과 개인적 경험 측면에서 봤을 때 만족할 줄 알고 쉽게 만족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기쁨과 행복감을 덜 느낀다. 그러니 좀 더 노력하여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기쁘게 누려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여긴다면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나 자신을 위한 삶.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잘 생각한 뒤 대답해보자. 첫째, 당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가? 명예인가, 돈인가? 아니면 지위인가? 둘째, 당신은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아마 많은 이가 위 두 가지 질문에 답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조언, 다른 사람의 말 등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걸쳐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과 무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한다. 즉 우리의 감정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삶은 과연 유의미할까? 정말 당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의 가장 특별한 약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약점은 인간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좋은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통해
내면의 불안함을 달래려는 노력인 것이다. 애는 사장의 신임을 한 몸에 받으며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을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난 뒤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낸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너무 나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고민을 수없이 하곤 했다. 이런 생각들에 깊이 빠져들수록 업무력이 떨어졌고 급기야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확실히 그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창피함을 두려워할수록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수록 자신의 감정에 무뎌진다. 그러면서 점점 꼭두가시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사느라 정력을 낭비한다. 결국 진짜 자기 모습은 내면 깊숙한 곳에 스스로 가둬버린다.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자신을 제대로 인식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안다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겠는가?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굳게 믿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만의 빛을 찬란히 발할 것이다. 진짜 자신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딱 하나다. 자신의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없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자신에게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개선해 나가면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해주자. 또한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성공하긴 했지만 더 잘할 부분이 있을 거야. 계속 노력해야지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자.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내면도 점점 강해질 것이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선별적으로 듣거나 아예 무시해도 무방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평가하는 대상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막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놔두자. 다만 그 말 중 도움될 게 있다면 잘 분별하여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자.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부심. 마량의 자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내 모든 자부심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었고 모든 영웅적 기계는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됐다. 내가 그럴듯하게 떠들어대는 것은 그만큼 의심이 가득 차서 그렇고 깊은 동정심은 나의 무정함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으면 등 뒤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마련이다. 한밤중에 침묵이 흐르는 이유는 당신이 아직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구절에 나타난 문학적 깊이와 철학적 사고를 떠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구절에 담긴 작가의 열등감과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이다. 누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순간이 있다. 위 구절에서 말하듯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열등감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한 열망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열등감은 현실을 바꾸는 동기를 유발하기에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킨다. 그러나 열등감이 너무 지나치면 쉽게 좌절감을 느끼고 심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 인간은 오랫동안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심리적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맞서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자신에게 이것 봐, 내가 최고지 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열등의식의 영향 속에 있으면 이러한 보상 대부분은 과도하고 불합리하며 심지어 자신에 대한 완전한 비현실적 억측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자부심이다. 이런 보상 메커니즘이 자부심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적 열등감의 강도를 상쇄할 수 있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필사적으로 숨긴다. 이들은 예민하고 화를 잘 내며 독선적이다. 사실 이런 모습은 열등감이 만들어낸 외형적 요소에 불과하다. 실제로 내면 깊은 곳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무협소설에는 항상 고운 옷을 입은 앳된 소년이 등장하는데 배불리 음식을 먹고 취하도록 술을 마셔도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 예리한 칼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힘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것이다. 그가 무공에 능하고 칼을 쓸 줄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대방과의 대결에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진정한 무림 고수는 먼지를 뒤집어 쓴 행색으로 이렇다 할 무기도 없으며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저 예의를 갖추고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충분히 대처할 내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부심과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적응력이 약한 완벽주의자다. 적응을 못하는 완벽주의자는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자신에 대한 희망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비난과 우울증에 쉽게 노출되고 자존감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들은 스스로 설정한 높은 기준과 현실감의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허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실수에 극도로 민감해져 실패는 물론 심지어 성공도 두려워하게 된다. 자신의 현재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고 착각하기에 자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경쟁에 뛰어들곤 하여 원래 약한 자존감에 상처만 남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그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지혜롭게 받아들이자.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해 나아가자. 다른 사람이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닌 진실한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 자신은 발전할 수 있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유.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많은 학부모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애들은 잘 지내는데 너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니?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니?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이 가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노출 심한 옷을 입었네. 그러게 조심히 행동했어야지 하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비일비재하다. 왜 피해자를 비난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공평한 세상의 오류를 끄집어냈다. 사람들은 세상이 공정하고 자기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과 일맥상통한다. 행복한 사람은 그만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고 불행한 사람은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품행을 바르게 하고 본분을 지키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무상하고 불공평하며 통제 불가한 세상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무고한 사람이 불행과 마주하면 이러한 공평한 세상 이론은 충격과 파괴로 이어진다. 자신의 기존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분명 잘못이 있다는 해석으로 자신을 설득하는데 설령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 이면에는 특히 피해자와 자신의 특성이 비슷한 경우 방어적인 사고도 깔려 있다. 예컨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외모랑 사회적 환경도 비슷하네.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쉽다. 자신을 안심시키고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비극을 피해자와 자신의 서로 다른 특징으로 돌리기도 한다. 노출이 심한 옷은 되도록 피해야 해. 그래야 저런 일을 안 당하지. 앞으로 신경 써서 입고 다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비극을 통해 잘 살아갈 자신감과 안정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각박하다. 사실 불합리한 비난 속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얻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공정함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질서가 필요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개개인의 의식도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를 질타한다면 그나마 있는 정의도 훼손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질 것이다. 공평한 세상에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성적 사고와 법치 정신을 배양하고 편견이 섞인 맹목적 비난이 아닌 사실과 법률로서 판단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 이성적 판단과 정의를 소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동전을 던지는 이유는 항상 맞는 답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동전을 하늘에 던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야. 본문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어떤 선택이든 우리에게는 유의미합니다. 이미 선택한 일을 두고 후회하기보다는 그 선택을 지금 펼쳐져 있는 나의 삶과 잘 조합해 옷을 코디하듯 잘 맞춰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